먼저 글로벌 부동산 투자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신동철 부동산 투자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부동산 투자본부 신동철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글로벌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고 좀 복잡하거나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지 법규나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또 아니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 때 지켜야 될 프로세스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현지 시장 어느 시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뭐 미중 무역 전쟁이나 브렉시트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각각 개별 국가에서의 어떤 이슈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임팩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1.95% 이게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다양한 자산들과 다양한 시장들이 있는데 단지 2%도 안 되는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나 어떤 하이닉스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나 구글, 여러 가지 글로벌 업체들의 투자에 눈을 돌리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 시장에 있어서도 나머지 98%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98% 시장 중에 어느 시장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당연히 다양한 수많은 국가들 중에 탑 10에 해당하는 미국, 일본 등의 어떤 주요 국가들이 전체 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장별로 규제도 다르고 특징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들도 많이 다릅니다.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시장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로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통계들이 제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롯해서 정확한 통계 자료와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가장 그런 그 정보에 있어서 선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같은 경우 일부 정보들이 베일에 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규모 면에서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타 홍콩이나 호주, 캐나다, 스위스도 눈에 띄는데요. 기본적으로 홍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캡이 굉장히 낮은 시장이어서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다양한 자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의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글로벌 투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2012년까지만 해도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기관들은 미래에셋이나 국민연금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까지 연평균 4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내 부동산 투자 대비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의 규모가 더 커진 바가 있고요.
지난 6월 말까지 50조 원에 가까운 투자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트렌드 속에서 어떤 물건과 어떤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가 가장 키포인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수의 연기금들에서도 부동산 투자의 비중을 점점 늘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주식이나 채권 위주의 투자였던 것에서 점차 대체 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9%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는 동안 주식 시장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대체 투자 시장에서도 인프라도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결국 코어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산을 더블 디짓의 수익률이 안 나더라도 꾸준히 배당이나 캐피탈 게인이 나는 자산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2012년부터 18년까지, 19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코어 자산에 대한 기회는 점점 잡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에 저희가 초반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만 해도 독일 투자자나 이스라엘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최근에는 국내 회사들끼리 많이 코어 시장에 접근하기도 하고 있고요. 한 2년 전부터 일본 연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풀리면서 일본 투자자들도 특히 미국이나 일본, 유럽 시장에서 많은 코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미래에셋에서는 선진국 위주의 많은 투자를 확대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의 다양한 현지에서 코어 자산 위주들로 해서 투자를 확대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2005년에 당사에서 처음 투자했던 중국의 상해 미래에셋타워입니다. 당시만 해도 해외 투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그때만 해도 주요 투자자분들께 같이 투자하는 걸 제안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망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해외 부실 PF 대출이 많이 나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악몽으로 인해서 코어 자산에 대한 투자까지도 같이 해외 투자에 대한 주저를 많이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건물이 있는 상해 푸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푸동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 나가면서 현재의 푸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보시다시피 상하이 타워나 여러 가지 주요 건물들이 저희가 투자한 상해 미래에셋타워 주변에 많이 배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푸동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건너편 Y탄에서 보면 이 야경으로 보이는 미래에셋 로고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당시만 해도 그 상해에 여러 금융사들의 주재원들이 많이 나가 계셨는데요. 이 상해 미래에셋타워가 준공된 이후에 서울에서 출장을 가면 이 간판이 안 보이게 차를 돌아서 많이 지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상해에서 너네들은 미래에셋에서 하는 동안 넌 뭐했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저희가 한 3천억 정도, 3억 불 정도 투자를 해서 포워드 방식으로 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전 선매입을 통해서 일부분 밸류 애드도 성과를 얻은 상황이고 현재 간평가 기준으로 거의 1조 원 정도 육박하는 가치를 보이고 있고 실제 거래 가격은
그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투자를 고려하시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투자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구조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본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SPC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해외의 어떤 유수의 투자사들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투자 구조가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밸류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폴시즌스 호텔에 대한 투자권입니다. 2013년에 투자가 되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대부분 오피스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그 당시의 투자 환경이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시드니의 오피스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하지만 호텔로 좀 눈을 돌린 이유는 당시만 해도 중국 투자자들이 호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피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중앙 정부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그 시장 환경이 상승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호텔까지 그 상승 국면이 전파되기 전에 저희가 폴시즌 호텔의 기회를 포착을 한 바가 있었고 당시 국내에서 광화문에 있는 폴시즌을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 입찰에 들어오라고 제안도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입찰에 들어가서 매입을 이뤄냈고요. 당시에 한 340밀리언 정도 호주 달러로 이제 매입을 했었는데 현재 가격 한 600밀리언 가까운 밸류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호텔을 매입하면서 부수적인 어떤 부속동으로서 세탁소를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폴시즌 호텔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세탁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세탁소까지 같이 매입한 건이고 실제적으로 그 세탁소는 폴시즌스 호텔만 서브하는 건 아니고 시드니에 있는 모든 호텔에 대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저희가 간접적으로 전체 시장에 대한 정보도 이해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시장의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사례입니다. 2017년에 매입을 한 바가 있고 올해 7월에 매각이 이미 이루어진 투자권입니다. 2017년에 투자를 할 때만 해도 본건의 공실률이 높아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주저하시던 투자 물건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접 투자한 건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투자한 코 플러스 밸류에드 전략의 어떤 투자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5년도에 트라이넌 타워를 저희가 투자하기 위해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트라이넌 타워에서 링클레이터스라고 하는 테넌트가 예정 공시로 되어 있었고 그럼 그 우량한 테넌트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넌 타워를 저희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에 지금 현재 저희가 투자한 TA 건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로케이션이나 건물의 퀄리티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기회가 나오기만을 굉장히 기다렸던 투자건이었습니다. 지금 건물 배경을 보시면 프랑크푸르트의 뱅킹 디스트릭트 한가운데에 위치한 위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 면에서도 한 300밀리언 언저리의 중규모의 오피스 건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입할 때만 해도 63%의 공실이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전 소유자인 크레딧 스위스에서 3년에 대해서 렌트 개런티를 받아서 실질적인 코 플러스의 어떤 투자 상품을 만들었고, 저희가 매입한 이후에 9개월 만에 나머지 잔여 공시를 다 채워서 100% 채움으로써 코어로 바로 상품을 변동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투자 기간이 5년이어서 좀 더 장기 보유할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지 로컬에서 패밀리 오피스에서 굉장히 훌륭한 가격으로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2.9일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캡에 들어가서 2.9에 2년 만에 엑시트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핏을 얻을 수가 있었고, 신문에서는 뭐 1,600억이라는 얘기 뭐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텍스 제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하면 그거보다 물론 당연히 작은 수익이지만 단기간 내에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쾰른에 위치한 쾰른 시청사 투자권입니다. 저희가 그 2015년도에 본건하고 잠시 후에 함께 말씀드릴 페덱스 물류센터하고 두 개의 투자권을 바탕으로 블라인드 펀드를 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페덱스 물류 시설을 확보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펀드를 시작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투자자 모집을 하는 와중에 이 본권 물건이 소싱되면서 실질적으로 블라인드 성격보다는 어떤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투자하는 그 투자 펀드로 프로젝트 펀드로 성격이 좀 바뀐 그런 투자권입니다. 당시에 모든 이제 그 국내 기관들의 눈이 앞서 말씀드렸던 프랑크푸르트에 많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공기가 직접 국내에서 취항하는 도시인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뮌헨이나 베를린처럼 수도나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다시피 독일 같은 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어떤 파리나 런던처럼 개별 한 개의 도시가 모든 시장을 커버하는 도시가 아니고 탑7 시티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쾰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적으로 쾰른의 인구가 100만 정도 좀 넘는데 앞서 말씀드린 프랑크푸르트의 70만보다도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 여러 여건들을 판단해서 저희는 이제 이 본권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특히 임차인이 독일 정부, 특히 이제 시청사이기 때문에 시청이 중심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예상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당시에 요 크게 메스가 보이는 이제 란세스 아레나라는 이제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오피스하고 이제 이런 아레나가 같이 투자가 되게 되면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혼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해결했던 방안은 이 아레나 부분만 따로 중국계 투자자한테 별도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매입을 하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오피스 포션만 투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고요.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어떤 밸류 상승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당시 기업의 본권의 그 매도인 투자자가 독일 부업 개인 100여 명이 갖고 있었던 투자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100여 명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 또한 되게 굉장히 쉽지 않은 프로세스였던 걸로 기억이 남습니다. 다음 건은 최근에 투자한 폴란드에 위치한 물류센터 사례입니다. 사실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갑자기 폴란드냐라고 질문하시면, 사실 폴란드라는 나라가 굉장히 유럽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또 독일의 어떤 엔진에 해당하는 유럽이 독일 엔진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엔진을 서포트하는 가장 옆에서
서포트하는 물류의 전초기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독일의 인건비나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든 물동량들을 독일 자체에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폴란드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도심들에서 독일의 모든 물류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서포팅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아마존에서도 독일을 서비스하는 물류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 위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많은 아마존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들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코어 자산들과 함께 폴란드라는 그 네임밸류 때문에 조금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매입을 함으로써 9% 이상의 배당을 가능하게 했던 투자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시설에서 보시는 아마존 내부 시설들은 실제 아마존에서 다 와서 자기네들이 직접 설치해서 활용하는 기기 장치들입니다. 다음으로 비슷하게 저희가 페덱스 물류센터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 8군데 정도 투자한 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 물류센터와 비슷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커머스의 증가에 따라서 국내에도 뭐 동일한 모양새입니다만은 미국 전역에 이런 페덱스 물류 창고가 한 4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축한 물건들 위주로 저희가 투자를 집행하였고요. 페덱스가 워낙 그 강력한 임차인이다 보니까 기존 디벨로퍼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에스컬레이션을 낮게 좀 잡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대출 형태로 투자를 하자. 그러면은 밸류가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투자자가 훨씬 보호될 수가 있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생긴 텍스 리키지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고안해서 실제적으로 LTV 95%에 해당하는 대출 형태로 대출했습니다만은 실제 에쿼티에 준하는 어떤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금리가 한 10%에서 12% 정도 사이 되는 그런 고배당으로 통해서 국내에 배당을 재원을 마련했던 그런 투자 케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개가 이미 투자되었는데 그 중에서 5건 정도는 이미 상환이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애틀에 투자한 아마존 헤드쿼터입니다. 사실 시애틀이란 도시 오피스 CBD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새로우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시애틀이라는 도시는 아마존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체 오피스 스탁의 3분의 1이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고 이 위에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희가 당시에 시애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성장세를 판단해서 2015년도에 처음 이제 사실 시애틀을 투자를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설명드리는 아마존 페이스 8은 아니고 아마존 페이스 1부터 5까지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투자에 비딩에 참여했었는데 아마존에서 직접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투자 기회를 잡지는 못했고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이제 시애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그러면서 이 물건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저희가 날아가서 매도인 측하고 오프마켓으로 이제 계약을 처리했던 그런 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모 에이전트사에서 이제 맨데이트를 받아서 국내에도 소개를 하고 비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매매 물건을 확보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5년 동안 임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매년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 매도인의 개발사가 굉장히 대단한 개발사입니다. 벌칸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이 사우스레이크 유니언 지역의 토지를 30만 평을 갖고 있는 개발업자인데 원래는 이 벌칸의 창업자가 폴 알렌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폴 알렌이 원래는 은퇴하면서 받은 돈으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시에 기증하려고 했는데 시와의 이견 때문에 철회하고 페이스별로 오피스를 지어서 IT 기업들한테 임차를 주는 그런 오피스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하와이에 위치하고 있는 페어몬트 호텔 투자건입니다. 본건은 특이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가시는 와이키키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은 아니고요.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빅아일랜드에 위치한 조용한 자연지대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와이키키부터 이제 검토를 하시고 계실 때에 저희는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빅아일랜드 투자를 검토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결국 최근에 아시아권에서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와이키키에 많이 가면서 실제 미국의 내수 수요들은 마우이나 빅아일랜드로 많이 옮겨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저희가 투자할 때만 해도 한 오큐펀시가 한 60% 중반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80% 중후반까지 꾸준히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개인 여행 수요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룹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오거나 미팅이 있거나 컨퍼런스가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뱅킹룸도 같이 갖추고 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달라스에 위치한 스테이트팜 오피스입니다. 본건이 2016년 정도에 저희가 투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이게 그 미국에 투자하는 최초의 공모 펀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체 투자 규모가 거의 9천억 정도 되는 물건이었고 필요 에코티만 한 4,2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금과 함께 공모 자금을 같이 동반해서 투자했던 사례이고 본건을 공모펀드의 투자 사례로 처음 이제 저희가 기획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대비해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상품들 위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그 어떤 그런 기준에 맞는 투자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스테이트팜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손해보험사가 각 건물별로 지금 한 4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2년에서 25년 동안 임차를 하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20년 옵션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40년에 임차를 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년 펀드 설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7년 이후에 엑시트하더라도 더블 크레딧의 그 AA 크레딧을 갖고 있는 미국의 가장 큰 보험사에서 15년이 임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엑시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투자 집행한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욕에 위치한 오피스 및 리테일 투자권이고 요 다음은 멀티패밀리 투자권입니다. 이 두 건은 에쿼티 투자라기보다는 매장인 대출 형태로 투자한 건입니다. 사실 국내 투자 기관들이 특히 보험사 위주로 해서 대출 형태의 투자들을 많이 집행하고 계시고요. 본건에서 한 5%대의 이자로 배당을 받게 되면 환해지를 하게 되면 이후에 한 4%대 한 중반 정도 배당을 받는 투자 상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건들과는 다르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대출 형태의 펀드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투자 사례들도 많이 있고 국가나 어떤 종류에 있어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집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결국 이제 해외 투자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투자 상품이냐, 어떤 지역에 투자할 거냐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해서 현혹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투자 테마를 잡고 그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스터디하면서 그 물건들 자기에게 투자가 적합하다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기회가 나왔을 때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이후에 어떤 집행까지 여러 단계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어 자산에 많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 몇 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어 플러스나 밸류 애드 성격의 투자들에도 점차 관심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 일변도의 투자가 아니라 물류시설이나 아니면 호텔 등의 다양한 밸류 애드 가능한 물건들에 대해서 투자 판단도 같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도 중요하지만 현지 또 파트너도 중요하고요. 또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자 운용사와 판매사들에 대한 검토 또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도 같이 지켜봐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따 패널 시간 통해서 좀 더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신동철 본부장께서 글로벌 부동산 투자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